아줌마, 거기는 대충 하고 저기 화장실이나 좀 닦아. 지금 저 소파에 누워서 저한테 손가락질하는 저 여자. 밍크 코트를 휘감고 귀부인 행세를 하는 저 여자. 제 고향 친구 영숙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숙이가 깔고 앉은 저 30억짜리 아파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저 거실. 원래는 제 거였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귀신에 씌었지. 도장을 찍던 1995년 그날 밤으로 단 10분만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제 손모가지를 돌로 찍어버렸을 겁니다.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아니,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간 전연. 오늘 저는 청소도구가 아니라 복수의 칼을 품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인연을 계기로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혹시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1995년 11월의 어느 늦가을. 그때 저는 35살, 아주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보증금 500에 월세 20짜리 반지하 단칸방. 그게 제 신혼집이었습니다. 장마철만 되면 벽지 위로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방바닥에서는 눅눅한 습기가 올라와 장판이 쩍쩍 달라붙던 곳. 밤이면 술 취한 취객들이 창문 앞에서 오줌을 누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곳. 그래도 그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성실한 남편이 있었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토끼 같은 아들 녀석이 있었으니까요. 여보, 오늘 김치찌개 국물이 끝내주네. 고기도 없는데 뭐가 맛있어. 아니야, 당신 손맛이 들어가서 최고야. 남편은 야근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투정 한 번 없이 식은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웠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달아빠진 구두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곤 했습니다. 구두 뒷굽이 다 닳아서 기우뚱거리는 그 신발을 신고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 뛰는 사람. 매일 밤 저는 잠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에게도 딱 한 번만 햇빛 드는 집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정수, 눅눅한 냄새 안 나는 방에서 자기 책상 놓고 공부하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에게 기적을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저는 여느 때처럼 부업으로 하던 인형 눈 붙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에 5원, 두 개에 10원. 이거 1000개를 붙여야 겨우 콩나물 값이라도 벌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이상하게 그날따라 전화벨 소리가 유독 크고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왠지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주택은행 직원의 아주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김미자님 댁 되십니까? 네. 제가 김미자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축하드립니다. 김미자님, 이번 분당 시범단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셨습니다. 32평형 로열동 로열층입니다. 네. 뭐라고요? 제가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인형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분당이라니, 천당 아래 분당이라던 그곳, 경쟁률이 수백 대 1이라던 그 꿈의 도시에 제가 당첨이 된 겁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화기를 붙든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저기, 선생님. 정말인가요?
혹시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 아닌가요? 김 이자님, 주민번호 뒷자리 20000000 맞으시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기적 같은 일이네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쳤습니다. 반지하 창문을 열고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보, 우리가 됐어. 우리가 해냈어. 정수야, 우리 이제 아파트 산다.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삐삐를 쳤습니다. 파리파리 천사. 빨리 전화해라. 천사 같은 우리 집 당첨됐다. 5분도 안 돼서 공중전화로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정수 다쳤어? 아니야. 여보, 우리 됐어? 분당 아파트 당첨됐다고. 뭐? 정말이야? 수화기 너머로 남편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집안 벽 한 구석에 기대어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창밖에서 쳐다봤지만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좁은 단칸방에서는 조촐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화려한 삼겹살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비계가 반인 쌍고기였지만 입안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상추에 고기 2점, 마늘 하나 얹어서 남편 입에 넣어주니 남편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고생 끝이다. 당신 그동안 새빵살이 하느라 서러웠지? 주인집 아줌마가 물세 많이 쓴다고 눈치 줄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 이제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서 살게 해줄게. 따뜻한 물 펑펑 나오는 욕실에서 씻게 해줄게. 남편이 소주 한 잔에 얼굴이 붉어져서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거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나 너무 좋아. 꿈만 같아. 꼬집어봐. 꿈 아니지? 꿈 아니야. 우리 복동이 당신 덕분이야.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가 오기 전까지는요. 제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그 악마가 초인종을 누르기 전까지는요. 딩동.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지? 문을 여니 거기엔 영숙이가 서 있었습니다. 제 고향 친구이자 일찍이 사업하는 남편을 만나 강남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살던 부자 친구 영숙이. 어머, 미자야. 소식 들었어. 영숙이는 화려한 투피스 정장 차림으로 케이크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반지하방 곰팡이 냄새와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프랑스 향수 냄새가 단칸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에는 롤케이크가 들려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웬일이야? 이 밤에? 어떻게 알았어? 제가 놀라서 묻자 영숙이가 특유의 높은 톤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는 내가 발이 얼마나 넓은데? 너 분당 시범단지 당첨됐다며? 정말 축하해. 어머, 고기 냄새 좋다. 나도 껴도 되지? 영숙이는 남편에게도 살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부, 진짜 좋으시겠어요. 이제 부자 되셨네? 한턱 쏘셔야겠어요. 청약 통장 제가 만들라고 했잖아요. 제 덕분인 줄 아세요? 호호호. 우리는 셋이서 다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영숙이는 분위기를 띄우며 축하를 해줬습니다. 남편도 기분이 좋아져서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처제 고마워요. 처제 덕분에 우리도 이제 살만해지겠어. 입주하면 제일 먼저 초대할게. 그런데 술이 몇 순배 돌고 나자 영숙이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걱정스러운 비밀을 털어놓으려는 듯 목소리를 낮추더군요. 근데 미자야, 너 거기 진짜 들어갈 거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삼겹살을 뒤집던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평생 소원인데
대출도 알아봤어. 왜 그래? 영숙이는 한숨을 푹 쉬며 혀를 찼습니다. 잔에 든 소주를 원샷으로 털어넣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너니까 하는 말인데, 미자야. 너 요즘 뉴스 안 보니? 요즘 신도시 부실공사 때문에 난리잖아. 얼마 전에도 아파트 금 갔다고 뉴스 나왔어. 시멘트 대신 바다 모래를 섞어서 지었대. 소금기 때문에 철근 다 녹슬어서 그거 무너지는 거 시간 문제야. 네? 설마요. 나라에서 짓는 건데. 그리고 시범단지는 제일 튼튼하게 짓는다고 했어요. 남편이 반박하자 영숙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를 달래듯 남편을 보며 쯧쯧 혀를 찼습니다. 형부, 너무 순진하시네. 형부,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못 보셨어요? 그 튼튼하다던 백화점이 하루아침에 폭삭 주저앉았잖아요. 수백 명이 죽었어요. 요즘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어요. 건설사들 돈 빼먹으려고 얼마나 날림으로 짓는데요. 순간 방금 전까지 들떴던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그 끔찍했던 사고가 불과 5개월 전 1995년 6월의 일이었습니다. TV 화면 가득 채웠던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구조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비명, 그 기억이 떠오르자 가슴 한구석이 찜찜해졌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영숙이는 우리의 불안한 눈빛을 읽었는지 더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폭탄을 던졌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아주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미자야, 부실공사는 둘째치고 더 큰 문제가 뭔지 알아? 뭔데?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거기 집값. 지금이 고점이야. 꼭지라고. 꼭지. 입주 시작하면 물량 쏟아져서 반토막 난대. 반토막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친구 남편이 건설사 임원이잖아. 그 사람이 그러더라. 신도시 거품 곧 꺼진다고. 지금 분양권에 프리미엄 좀 붙었을 때 얼른 팔고 튀는 게 돈 버는 거라고. 나중에 입주해서 집값 떨어지고 이자 감당 못해서 경매 넘어가면 너네 길거리에 나 앉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2평 아파트가 반토막이 난다니. 우리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계약금 치르려고 친정 엄마 쌈짓돈까지 빌렸는데 그게 반토막이 난다고? 아니,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남편의 얼굴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소주잔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우리는 가난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다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 영숙이는 정확하게 우리의 그 공포를 건드렸습니다. 미자야, 나 믿지? 우리 친구잖아. 내가 너 망하는 꼴을 어떻게 보니? 나 강남 사는 영숙이야. 정보통이라고. 너네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지금 팔면 프리미엄 3천만 원은 받을 수 있어. 그 돈이면 서울의 번듯한 빌라 전세 얻을 수 있어. 욕심 부리지 말고 안전하게 가자. 그 달콤한 목소리, 그 확신에 찬 눈빛, 악마는 뿔 달린 괴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얼굴을 하고 가장 걱정해주는 척하는 목소리로 제 인생을 망치러 온 친구였습니다. 그날 밤 영숙이가 돌아간 뒤 남편과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에 핀 곰팡이를 바라보며 우리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여보, 영숙이 말이 맞으면 어쩌지? 삼풍백화점도 무너졌는데 우리 괜히 욕심부리다가 빚더미에 앉는 거 아닐까? 그래도 강남 사는 사람 정보인데 건설사 임원이 그랬다잖아. 우리의 꿈은 어느새 공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의 일상은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영숙이가 다녀간 그날 밤부터
우리 집 단칸방에는 보이지 않는 유령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령의 이름은 불안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먼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 어제 뉴스데스크에서 그러더라. 건설사들 부도 위기라고. 진짜 아파트 짓다가 공사 중단되면 어떡하지? 에이, 설마. 그래도 시범단지인데 나라에서 하는 건데 괜찮겠지. 제가 억지로 웃으며 말해도 남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남편은 출근해서도 일이 손에 안 잡히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자야, 김대리 알지? 김대리 처남이 부동산 한다는데. 분당 그거 위험하대. 지금이 상투래. 팔려면 지금 팔아야 한대. 귀가 얇은 우리 남편.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겁이 많은 우리 남편. 평생을 성실하게만 살아온 사람은 사기꾼들이 짜놓은 판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잃을까봐, 겨우 잡은 이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일까봐 그게 무서워서 벌벌 떨 뿐이었죠. 그리고 정확히 3일 뒤 영숙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마치 우리 부부가 흔들리고 있는 걸 CCTV로 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영숙이니? 미자야, 너 지금 뭐해? 빨리 옷 입고 나와. 내가 진짜 어렵게 자리 만들었어. 자리라니. 무슨 자리? 내 친구 남편, 그 건설사 임원 말이야. 그분이 소개해주신 큰손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분당 물건 정리하고 계시거든. 내가 너 사정 딱하다고 내 친구 거 하나만 딱 받아달라고 사정했어. 이 기회 놓치면 너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 지금 당장 강남 르네상스 호텔 커피숍으로 와. 형부한테도 조퇴하고 오라고 해. 르네상스 호텔? 거기 비싼 데 아니야? 비싼 게 문제야? 네 인생이 걸렸는데 잔말 말고 빨리 와. 그분 30분밖에 시간 안 되셔. 전화를 끊고 저는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결혼할 때 예물로 받은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유행이 지나 어깨 뽕이 잔뜩 들어간 옷이었지만 그게 제가 가진 제일 비싼 옷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삐삐를 쳤습니다. 8282-911 비상사태다. 빨리 와라. 1시간 뒤 우리는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잘 차려입은 사람들, 그 압도적인 분위기에 우리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머, 미자야. 여기야, 여기. 저쪽 창가 자리에서 영숙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숙이 옆에는 기름을 발라 올백으로 넘긴 머리에 금태 안경을 쓴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딱 봐도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는 남자. 고급 양복에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리를 꼬고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 남자. 그가 바로 제 아파트를 낚아챌 사기꾼 일명 김 이사였습니다. 인사드려. 이쪽은 김 이사님. 강남 부동산 바닥에서 이분 모르면 간첩이야. 이사님, 제 고향 친구예요. 세상 물정 모르고 착하기만 한 애들이라 제가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김 이사는 천천히 신문을 접으며 안경 너머로 우리를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의 값을 매기는 듯한 차가운 눈빛. 그는 쯧쯧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허허, 사모님 친구분이라니 거절도 못하고.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 물건 받기 싫습니다. 첫 마디부터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받기 싫다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이사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툭 던졌습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정부 발표 자료입니다. 내년부터 신도시 공급 물량 쏟아집니다.
일산, 중동, 산본, 아파트가 남아돌아요. 거기다 요즘 부실공사 이슈 터졌죠? 지금 들어가는 건 불 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저야 뭐 워낙 자금이 넉넉하니까 한 10년 묵혀둘 생각으로 사는 거지만 두 분 같은 서민들은 이거 못 버팁니다. 이자 내다가 볼일 다 봐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남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자 서민 못 버틴다. 가장 듣기 싫고 가장 무서운 말들. 영숙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이사님, 그러지 마시고 얘네 진짜 없는 살림에 당첨된 거예요. 계약금 낼 돈도 없어서 빌린 애들이에요. 프리미엄 좀 쳐서 현찰로 주시면 그 돈으로 서울에 전세라도 얻을 수 있잖아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영숙이는 제 손을 꼭 잡고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김 이사는 못 이기는 척 한숨을 쉬었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시더니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탁, 탁, 탁. 그 계산기 소리가 제 심장 박동 소리 같았습니다. 원래 지금 시세가 프리미엄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던지는 물량이 워낙 많아서요. 근데 영숙 사모님 체면도 있고 하니 딱 잘라서 3천만 원 쳐드리죠. 3천만 원이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3천만 원. 당시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이 1,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연봉의 2배가 넘는 거금. 그 돈이면 지금 당장 빚을 갚고도 서울 변두리 괜찮은 빌라 전세로 갈 수 있었습니다. 반지하 탈출은 확실했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드립니다. 오늘 당장. 김 이사가 007 가방을 탁자 위로 올렸습니다. 가방을 열자 누런 10,000원짜리 지폐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현금 5천만 원, 계약금 2천만 원과 프리미엄 3천만 원. 제 평생 그렇게 많은 현금은 처음 봤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와, 남편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 돈이면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아파트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금 다발이 훨씬 강력했습니다. 김 이사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양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선택은 두 분이 하시는 겁니다. 이 돈 들고 나가서 맘 편히 사시든가 아니면 부실 아파트 붙들고 끙끙 앓다가 나중에 경매로 넘기시든가. 저는 바빠서 이만 일어나야겠네요. 다른 데도 대기자가 줄을 섰거든요. 김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남편이 다급하게 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잠시만요. 이사님, 여보, 어떻게 할까? 당신 말이 맞아. 우리 분수 지키고 살자. 이 돈이면 우리 정수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어. 욕심 부리다가 쪽박 차면 어떡해. 영숙이가 우리 속일 애도 아니고. 남편의 눈은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가장의 무게, 실패하면 안 된다는 그 압박감. 그게 남편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라고 달랐을까요? 저 역시 무서웠습니다. 반지하 곰팡이 냄새가 지긋지긋했지만 길거리에 나앉는 건 더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숙이를 믿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늘 똑똑하고 세련됐던 내 친구. 부자 남편 만나서 잘 사는 내 친구. 그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이니까. 현찰을 이렇게 싸들고 왔으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영숙이를 불렀습니다. 영수가, 진짜 이 가격이 맞는 거지? 나중에 후회 안 하겠지? 영숙이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럼 미자야, 내가 너 잘못되는 꼴 보겠니? 지금 파는 게 신의 한 수야. 나중에 집값 떨어져서 곡소리 날 때 너는 따뜻한 전셋집에서 다리 뻗고 자는 거야.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알지?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안도가 되더군요. 책임을 내가 지지 않아도 된다는 비겁한 안도감.
친구가 하라는 대로 하면 적어도 망하지는 않을 거라는 맹신. 알겠어요. 이사님, 팔겠습니다. 저희 그 돈 주세요. 남편이 결국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김이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비릿하게. 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돈 가방의 시선을 뺏겨서 잘 생각하셨습니다. 현명한 가장이시네요. 자, 그럼 바로 서류 작성하시죠. 제가 공증 사무실까지 다 예약해놨습니다. 일사천리였습니다. 마치 미리 짜여진 각본처럼. 아니, 짜여진 각본이 맞았죠. 우리는 영숙이의 차를 타고 근처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영숙이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미자야, 오늘 저녁은 내가 쏠게. 거금 생겼는데 갈비 한번 뜯어야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에는 현금 가방이 들려 있고 가슴은 콩닥콩닥 뛰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집, 내 생애 첫 아파트, 아직 문고리 한번 잡아보지 못한 그 집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유산된 아이를 떠나보내는 것처럼 가슴 한쪽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게 맞아. 이게 안전한 거야. 욕심 부리면 벌 받아. 우리 주제에 무슨 분당 32평이야. 저는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또 속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제 발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팔아넘기는 서명란을 향해서요. 도장을 꺼내는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을 멈춰 세웠어야 했는데, 제가 그 손을 잡고 도망쳤어야 했는데, 자, 여기 인감 찍으시면 됩니다. 법무사 직원이 내민 서류, 권리 의무 승계 계약서, 글자들이 춤을 추듯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쿵, 쿵, 남편과 제 도장이 서류 위에 찍혔습니다. 선명한 붉은색 인주 자국. 그것은 우리 부부의 30년 인생을 피멍들게 만들 낙인이었습니다. 도장을 찍자마자 김이사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영숙이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영숙이의 눈에서 번득이던 탐욕스러운 빛을 저는 왜 보지 못했을까요? 축하해. 미자야. 이제 발 뻗고 자겠다. 그치? 영숙이가 웃으며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힘없이 따라 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 가방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 라디오에서 다시 그 노래가 나왔습니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그 노래 가사가 그날따라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마치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듯이. 그리고 비극은 생각보다 아주 빨리, 아주 잔인하게 찾아왔습니다. 도장을 찍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뉴스 속보가 터졌으니까요. 도장을 찍고 돌아온 그날 밤, 우리 부부는 007 가방에 든 돈을 안방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5만원권도 없던 시절, 누런 만원짜리 지폐 5,000장이 방바닥을 가득 채웠습니다. 돈 냄새, 그 쿰쿰하고 비릿한 냄새가 단칸방 곰팡이 냄새를 덮어버렸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우리 돈 맞아? 맞아. 이제 우리 빚도 다 갚고 전세로 이사 갈 수 있어. 남편은 돈 뭉치를 얼굴에 비비며 울다 웃다 했습니다. 저도 그 돈을 세고 또 세었습니다. 한 장이라도 비면 큰일 날 것처럼 밤새도록 돈을 세었습니다. 불안했던 마음은 현금을 보는 순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영숙이 말이 맞다. 욕심 부리지 말고 안전한 게 최고다. 혹시나 아파트 값이 진짜로 떨어지면
우리는 신의 한 수를 둔 거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일사천리로 움직였습니다. 빚부터 갚고 관악구 봉천동의 깨끗한 신축 빌라 방 2개짜리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2층 집. 아들은 자기 방이 생겼다고 펄쩍펄쩍 뛰었고 남편은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는 욕실에서 1시간이나 씻고 나왔습니다. 미자야, 행복하다. 그래,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영숙이한테 진짜 고맙네. 나중에 갈비 세트라도 하나 사서 보내자. 우리는 진심으로 영숙이를 은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운 좋은 부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유통기한이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이사하고 짐 정리를 얼추 마친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 9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과일을 깎으며 평화롭게 TV를 보는데 앵커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의 신도시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분당 신도시 아파트값이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툭! 제가 깎던 사과가 접시 위로 떨어졌습니다. 뭐? 치솟아? 폭락이 아니라? 화면에는 부동산 중개소 앞에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1억이 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시범단지의 경우 프리미엄만 1억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매물이 없어서 못 파는 실정입니다. 1억. 프리미엄만 1억. 우리는 3천만 원을 받고 팔았는데 일주일 만에 1억이 됐다고? 남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들고 있던 과도가 바닥으로 쨍그랑 떨어졌습니다. 여보, 저게 무슨 소리야? 영숙이가 폭락한다고 했잖아. 반토막 난다고 했잖아. 잘못 들은 거겠지. 다른 방송 틀어봐. 빨리. 저는 미친 사람처럼 채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채널을 틀어도 똑같았습니다. 신문 일면 톱기사도 온통 분당 이야기였습니다. 분당 불패 신화 시작되나? 분당선 연장 확정, 강남까지 40분. 시범단지 매물 품귀 현상.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받은 돈 5천만 원. 지금 시세대로라면 1억 2천, 아니 1억 5천은 받아야 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1억을 날린 겁니다. 아니, 1억을 도둑 맞은 겁니다. 으악. 남편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병신이지. 그걸 왜 팔아? 왜? 조금만 참을걸, 조금만 기다릴걸. 남편은 벽에 머리를 쿵쿵 찧었습니다. 아들이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영숙이한테 물어봐야 했습니다. 분명 뭔가 착오가 있는 거라고, 내 정보가 틀렸다고 따져야 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신호가 가는데 왜 이렇게 긴지 10번, 20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 제발 받아라. 영수가. 수십 통을 건 끝에 겨우 딸깍 수화기 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영숙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른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낮잠을 자다 일어난 사람처럼. 야, 김영숙! 너 뉴스 봤어? 분당 집값 폭등한대. 너 나한테 반토막 난다고 했잖아. 무너진다고 했잖아. 제가 악을 쓰자 수화기 너머에서 영숙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피식. 아주 짧고 차가운 비웃음. 미자야, 진정해. 왜 흥분하고 그러니? 뉴스. 아, 그거? 부동산이 원래 생물이잖아.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다 맞추니? 뭐? 생물. 네가 그랬잖아. 건설사 임원이 그랬다며. 확실한 정보라고. 나 생각해서 팔라며. 지금 프리미엄이 1억이래. 1억. 내 돈 내놔. 내 아파트 물어내.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침착했습니다. 예, 김미자. 말 똑바로 해. 누가 억지로 팔라고 칼 들고 협박했니? 도장은 네 손으로 찍었어. 네 남편이 돈 가방 챙겨서 나갔잖아. 그때 너네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어. 이제 와서 배 아프니까 딴소리야? 너 어떻게 친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친구? 하이고, 미자야. 세상에 돈 앞에서 친구가 어딨니? 그리고 너 욕심이 과해. 반지하 살던 주제에 3천만 원 벌었으면 됐지. 전세로 이사 갔다며? 그럼 된 거 아니야?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 나 바쁘니까 끊는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는 제 귀에 주제 파악이라는 네 글자가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반지하 살던 주제에 내까지 게 무슨 분당 아파트냐는 조롱. 그게 영숙이의 본심이었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30년 세월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겉옷도 입지 못한 채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슬리퍼 바람으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영숙이네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경비원이 막아서는 걸 뿌리치고 문이 열릴 때까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쾅쾅쾅. 김명숙 나와. 문 열어.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이는 실크 잠옷 가운을 걸치고 한 손에는 와인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집안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옥 속에 있는데 이 여자는 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 미자야? 교양 없이 이게 무슨 짓이니? 경비 아저씨 부르기 전에 조용히 해. 저는 영숙이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가볍게 저를 밀쳐냈습니다. 저는 현관 바닥에 볼품없이 나뒹굴었습니다. 내 아파트 돌려줘. 계약 무효로 해줘. 우리 남편 죽어가. 제발. 바짓가랑이를 잡고 빌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우리 가족의 꿈이자 미래였습니다. 영숙이는 바닥에 엎드린 저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미자야, 이미 등기 넘어갔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김 이사님이 벌써 다른 사람한테 넘겼대? 그러게 누가 귀가 얇으래? 인생 공부 비싸게 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쾅. 육중한 현관문이 제 코앞에서 닫혔습니다. 저는 닫힌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날 때까지 문을 긁었습니다. 나쁜 년, 도둑년. 너 천벌 받을 거야.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니까 네 눈에는 피고름이 날 거야.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복도에는 제 울음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주민들이 저를 미친 여자 보듯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정말 몰랐던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김 이사가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했던 그 말.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억울해서 잠을 못 자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남편 몰래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 아파트 주소를 적어냈습니다. 소유자 현황, 소유권 이전, 1995년 11월 13일, 새로운 주인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손이 덜덜 떨려서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거기에 적힌 이름은 김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소유자 김철수. 김철수. 바로 영숙이의 친동생 이름이었습니다. 백수 건달이라던 그 동생. 돈 한 푼 없다던 그 동생 이름이 왜 내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있는 걸까요?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김이사라는 작자, 건설사 임원 친구라던 그 사람, 전부 다 한통속이었던 겁니다. 애초에 내 아파트를 노리고 영숙이가 짜놓은 거대한 사기극, 시세보다 싼 값에 내 아파트를 뺏어서 자기 동생 명의로 돌려놓은 겁니다. 차명거래, 명예신탁, 그 더러운 짓거리에 제가 당한 겁니다. 동사무소 한복판에서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단순히 판단을 잘못해서 판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도둑질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내 등에 칼을 꽂고 내 내장을 꺼내간 겁니다. 저는 종이를 구겨쥐고 다짐했습니다. 죽여버리겠다고, 반드시 이 원수를 갚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가난한 제가, 힘없는 우리 부부가 강남 사모님과 법을 잘 아는 사기꾼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화병, 가슴에 응어리가 져서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미자야, 미안해. 내가 못난 놈이라. 내가 가장 노릇 못해서. 남편은 매일 밤 잠꼬대처럼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IMF가 터지기 직전 남편은 끝내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서 위장까지 녹아버린 겁니다.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중에는 그 망할 놈의 3천만 원과 전세 보증금 뿐이었습니다. 아파트만 있었어도, 그 아파트만 가지고 있었어도 남편을 살릴 수 있었는데 TV에서는 분당 아파트 값이 3억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 TV를 부숴버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죽어가는데 내 아파트는 3억, 5억, 끝도 없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30대는 피눈물과 함께 저물어 갔습니다. 1998년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제 통장에는 달랑 30만 원이 남더군요. 그 흔한 사망 보험금 하나 없었습니다. 남편을 잡아먹은 건 위암이었지만 그 암을 키운 건 화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던진 건 내 친구라 믿었던 영숙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제 옆에는 갓 중학교에 들어간 아들 정수가 울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상복을 벗자마자 전투복을 입었습니다. 그 전투복은 식당 앞치마였고 때로는 청소부 조끼였습니다. 아줌마, 여기 설거지 밀렸어. 빨리 안 해? 죄송합니다. 금방 하겠습니다. 하루에 식당 3군데를 돌았습니다. 아침에는 김밥집 재료 손질, 점심에는 고깃집 불판 닦기, 저녁에는 호프집 설거지. 고무장갑을 벗을 새가 없어 손가락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겨울에는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져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 제 검은 머리는 팥뿌리가 되었고 허리는 굽었고 무릎은 삐걱거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우리 정수 대학 공부시키고 장가 보낼 때까지는 쓰러질 수 없었으니까요.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정수 엄마이자 일하는 아줌마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봄, 저는 강남 VIP 입주 청소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이라고 해봤자 부잣집 사모님들 비위 맞추며 변기 닦고 바닥 기어다니는 건 똑같았죠. 그날은 유독 날씨가 좋았습니다.
한남동에 있는 최고급 빌라. 평당 1억이 넘는다는 펜트하우스 청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집주인이 깐깐하기로 소문난 곳이라 다른 팀원들이 다 기피하는 곳이었죠. 김 팀장님, 부탁해요. 팁 챙겨줄게. 소장의 부탁에 저는 무거운 장비 가방을 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보다 더 넓은 현관, 운동장만 한 거실, 한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통창, 바닥은 이탈리아산 대리석이라더군요. 저는 숨을 죽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혹여나 기스라도 날까봐 무릎을 꿇고 손걸레질을 했습니다. 쓱싹, 쓱싹,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연골이 다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 진통제를 먹어도 욱신거리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각또각 현관 쪽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온 겁니다. 아유,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 이 업체는 사람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걸레를 든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돈으로 처바른 얼굴, 팽팽하게 당긴 피부와 명품으로 휘감은 몸뚱어리, 30년 전 르네상스 호텔에서 봤던 그 눈빛, 영숙이었습니다. 내 아파트를 훔쳐간 도둑년, 내 남편을 죽게 만든 원수, 김영숙이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당연하겠죠. 30년 전에 뽀얗던 새댁 김미자는 사라지고 쭈글쭈글한 청소부 할머니만 남았으니까요. 아줌마, 거기만 닦지 말고 저기 구석도 좀. 말을 하던 영숙이가 멈칫했습니다.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그러더니 입가에 경악과 조소가 뒤섞인 기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 어머머? 이게 누구야? 너, 미자 아니니? 신림동 미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걸레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초라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웬일이니? 너 꼴이 말이 아니다. 누가 보면 칠순 노인네인 줄 알겠어. 영숙이는 혀를 차며 제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마치 동물원 원숭이를 구경하듯이. 아직도 이렇게 남의 집 청소나 하고 다니니? 쯧쯧, 남편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내 말 듣고 서울 전세 갔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 돈 다 까먹었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사기쳐서 쥐어준 푼돈인데. 입 닥쳐. 제 입에서 쉰 소리가 나왔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입 닥치라고. 이 도둑년아. 네가 사람이냐? 네가 인간이야? 내 남편 죽여놓고 내 인생 망쳐놓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좋니? 제가 악을 쓰며 달려들려 하자 영숙이는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어머, 얘 미쳤나봐. 소장한테 전화해야겠네. 당장 사람 바꾸라고 해야지 원. 너 해고야. 알아? 해고? 그래. 잘나라 잘나. 나 안 해. 더러워서 안 해. 저는 앞치마를 벗어던졌습니다. 하지만 영숙이의 다음 말에 저는 다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나가. 당장 나가. 근데 미자야, 그거 아니? 내가 지금 사는 이 집, 그리고 내가 굴리는 빌딩 2채, 그거 다 30년 전에 그 분당 아파트 팔아서 산 거야. 그게 내 종잣돈이었다고? 너한테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팁이라도 좀 챙겨줄까?
영숙이는 지갑에서 5만 원권 2장을 꺼내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돈이 힘없이 나풀거리며 제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30년 전 3천만 원을 던져주던 그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주워. 이거면 네 일당보다 많잖아?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숙이의 거만한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분해서, 억울해서, 그리고 저 돈이라도 주어야 내일 아들 반찬이라도 사줄 수 있는 제 처지가 너무나 비참해서 저는 돈을 줍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뒤돌아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 위에 앉아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또 쳤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다. 나 그냥 당신 따라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해? 저녀는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한참을 울다 보니 기운이 쏙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칼로 찌르듯 밀려왔습니다. 지독한 통증이었습니다. 마치 제 비루한 인생처럼 끊어지지 않는 고통. 그때 주머니에 넣어둔 약통이 손에 잡혔습니다. 아들 정수가 첫 월급 탔다고 사준 MSM 관절 영양제였습니다. 엄마, 이거 무릎 연골에 진짜 좋대. 비싼 거야. 아끼지 말고 매일 먹어. 엄마 이제 그만 아팠으면 좋겠어.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색 알약 2알을 꺼냈습니다. 이걸 먹는다고 내 인생이 달라질까? 이걸 먹는다고 죽은 남편이 돌아올까? 아니요. 하지만 적어도 일어설 수는 있을 겁니다. 일어서야 싸울 수 있고 일어서야 저녁 목덜미라도 물어뜯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물도 없이 알약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우드득, 우드득. 이빨로 알약을 씹어 먹었습니다. 쓰디쓴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하지만 뱉지 않았습니다. 그 쓴맛이 제 복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 나 안 죽어.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죽어. 내 무릎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너는 내가 반드시 무너뜨린다. 무릎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영양제 때문이 아니라 도끼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거울 속에 저를 노려봤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 하지만 더 이상 패배자의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숙이는 그새 외출 준비를 하는지 드레스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디 있더라? 그 장부. 드레스룸 쪽에서 영숙이의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드레스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틈새로 영숙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금고 문을 열어놓고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네, 로비입니다. 기사님 도착하셨습니다. 아, 알았어요. 금방 나가요. 영숙이는 급했는지 금고 문을 닫는 둥 마는 둥 하고 서류 봉투 하나만 챙겨서 후다닥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집안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 본능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드레스룸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살짝 열린 금고.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금괴, 그리고 낡은 서류 뭉치들이 가득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색이 바랜 누런 종이, 1995년 날짜가 찍힌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깔린 검은색 가죽 양장 노트. 노트를 펼친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지난 30년간의 모든 더러운 거래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11월 분당 시범단지 매입명의 김철수, 1998년 2월 압구정 현대 매입명의 이영희, 2005년 5월 상가 건물 매입 탈세액 5억 원.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친척, 지인, 온갖 사람의 이름을 빌린 차명 거래 장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페이지, 모든 악의 시작점, 바로 제 이름이 적힌 분당 아파트 매매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매도인 김미자, 매수인 김철수, 실매수인은 본인 김영숙임. 김철수에게 수고비 500 지급, 영숙이의 자필 메모,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내 아파트를 헐값에 후려쳐서 자기 동생 명의로 돌려놓고 자기는 뒤에서 돈방석에 앉았다는 명백한 증거. 제 손에 들린 이 낡은 노트가 갑자기 1000톤짜리 쇠몽둥이처럼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거라면 저 거만한 콧대를 꺾어버릴 수 있다. 아니, 저 여자가 쌓아 올린 바벨탑을 기초부터 무너뜨릴 수 있다. 저는 품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사진을 찍는 초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찍었습니다. 특히 제 아파트 관련 메모와 최근 날짜의 탈세 기록들을 집중적으로 찍었습니다. 금고 안에 있는 현금 다발과 금괴 사진도 찍었습니다. 다 찍었다. 증거 확보가 끝나는 순간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아참, 핸드폰을 두고 왔네. 영숙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겁니다. 저는 드레스룸 안쪽 옷장 틈새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의 하이힐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왔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드레스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영숙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 내가 금고 문을 열어뒀나? 영숙이의 시선이 제가 숨어있는 옷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영숙이의 목소리가 옷장 바로 앞에서 들렸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고막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옷장 문틈 사이로 영숙이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여기서 들키면 저는 끝장입니다. 도둑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복수는커녕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영숙이의 손이 옷장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철컥.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려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띠리리리 띠리리리. 그 순간 영숙이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정말 신이 도우셨습니다. 돌아가던 손잡이가 멈췄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나 지금 나가려고. 핸드폰을 두고 와서. 금고? 닫았지? 닫았어. 아유, 깜빡할 뻔했네. 알았어. 지금 가. 영숙이는 전화를 받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쿵, 쿵, 쿵.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틈이 없었습니다. 빨리 나가야 합니다. 제품에는 영숙이의 목줄을 촤 핵폭탄급 증거가 들어있으니까요. 저는 쫓기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아까워 비상구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왔습니다.
지하철역 화장실에 들어가서야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차명거래, 이중장부, 탈세 기록, 그리고 제 이름 석자가 적힌 30년 전에 그 사기 계약서까지. 이건 단순히 사기꾼을 잡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을 우습게 알고 탈세를 밥 먹듯이 해온 악질 범죄자를 잡는 스모킹 건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동네 PC방으로 갔습니다. 사진들을 모두 출력하고 USB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봉투 3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국세청 탈세 제보팀, 하나는 검찰청 금융범죄수사팀,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 마지막 하나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영숙이에게 직접 배달할 생각이었습니다. D-Day는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영숙이의 통화 내용을 엿들었을 때 내일 저녁 호텔에서 큰 행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알아보니 김영숙 여사 고위 연칠순 잔치이더군요. 강남의 5성급 호텔 그랜드 볼룸. 정재계 인사들과 강남 사모님들이 총출동하는 그야말로 허세와 과시의 끝판왕인 자리. 영숙이가 가장 빛나고 싶어하는 그 순간을 가장 비참한 지옥으로 만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청소복을 벗어던지고 아껴두었던 정장 한 벌을 꺼내 입었습니다. 30년 전 르네상스 호텔에 갈 때 입었던 그 촌스러운 옷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시장표지만 단정하고 기품 있는 검은색 정장, 그리고 가방에는 MSM 영양제 한 통과 하얀 서류 봉투를 챙겼습니다. 호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입구에는 축 고이라고 적힌 현수막과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회장님 오셨어요? 아유, 사모님, 봉투는 뭘 이런 걸 다. 입이 귀에 걸려 웃고 있는 영숙이.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행사가 시작되고 조명이 어두워질 때 행사장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김영숙 여사님을 소개합니다. 30년간 맨손으로 부동산 신화를 일구신 여장부.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영숙이는 무대 위로 올라가 우아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직과 신뢰 하나로 버텼습니다. 정직? 신뢰?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였습니다. 저는 무대 옆에 있는 스크린 제어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담당 직원. 씨는 끝까지 제 편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USB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만요. 쩌렁쩌렁한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무대 위에 있던 영숙이도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사회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영숙이의 눈이 동공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너 김미자, 네가 여기 왜 왔어? 여기가 어디라고? 영숙이가 마이크를 끄려고 달려들었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축하한다, 친구야. 칠순 잔치 성대하게 하네. 나도 선물 하나 준비했어. 30년 전에 내가 나한테 준 선물에 대한 보답이야. 저 여자 끌어내. 보안 요원 어딨어? 영숙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탁! 무대 뒤 대형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행복했던 가족 사진이 사라지고 누렇게 바랜 서류 한 장이 떴습니다. 30년 전 제가 도장을 찍었던 그 계약서,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영숙이의 자필 메모. 실매수인은 본인 김영숙임. 김미자 멍청한 년. 3천 주고 퉁침.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사기 아니야? 김미자가 누구야? 영숙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꺼, 빨리 꺼. 이거 조작이야. 하지만 화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탁, 탁, 탁. 다음 장, 또 다음 장. 동생 이름으로 돌려놓은 아파트 등기. 신우이 명의로 산 상가 건물. 5억 원 탈세 장부. 금고 안에 쌓여있는 현금 다발 사진까지. 적나라한 증거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다 차명이야? 탈세범이었어? 어쩐지 돈이 너무 많다 했어. 영숙이의 남편, 대학 교수라는 점잖은 그 양반이 사색이 되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나 몰래 딴 주머니 찼어? 내 명의도 빌려 쓴 거야? 영숙이는 남편의 팔을 뿌리치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야, 김미자. 너 죽고 싶어? 이 거지 같은 년이 감히. 영숙이가 제 뺨을 때리려는 순간 저는 그 손을 공중에서 낚아챘습니다. 30년간 걸레를 짜고 무거운 짐을 들며 단련된 제 거친 소나기 힘을 고작 골프채나 휘두르던 영숙이가 당해낼 리 없었습니다. 아, 내 손, 내 손. 영숙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영숙이의 손목을 비틀며 그녀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하지만 똑똑히 말했습니다. 아프니? 나는 30년 동안 마음이 아팠어. 내 남편은 속이 타들어가서 죽었어. 너는 손목 하나 비틀리는 것도 못 참으면서 남의 인생은 그렇게 비틀어버렸니?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뒷문이 활짝 열리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국세청 조사 사국입니다. 김영숙 씨,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여기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제가 어제 보낸 퀵서비스가 제대로 도착한 모양입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영숙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 여자가 꾸민 짓이에요. 여보, 나 좀 도와줘. 변호사 불러. 하지만 남편은 이미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하객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려했던 칠순 잔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국세청 직원이 영숙이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은팔찌, 아니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반지 옆에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지는 순간 그 아이러니한 모습에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끌려가던 영숙이가 저를 돌아보며 악을 썼습니다. 김미자,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나 나오면 너 가만 안 둬. 저는 주머니에서 다 쓴 낡은 볼펜 하나를 꺼내 영숙이에게 던졌습니다. 제가 30년 전 계약서 쓸 때 썼던 것과 똑같은 싸구려 모나미 볼펜이었습니다. 가져가서 진술 써놨어.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정직과 신뢰라고. 감옥 가서 그 정직 실천하고 살아. 영숙이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행사장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여전히 김미자 멍청한 년이라는 메모가 떠 있었지만 이제 그 문구를 보고 비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호텔 회전문을 밀고 나오니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뿌연데 제 눈에는 별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나 해냈어. 당신 억울한 거 내가 다 풀었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호텔 앞 화단턱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려서인지 무릎이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조차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방에서 아까 챙겨온 MSM 영양제 통을 꺼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한 알을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쓰지 않았습니다. 달았습니다. 복수의 끝맛은 생각보다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가 잡혀갔다고 해서 잃어버린 제 30년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인생은 여전히 청소부 김미자였습니다. 쓸쓸함이 밀려오려는 찰나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아들 정수였습니다. 엄마. 어디야? 나 지금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어. 빨리 와. 배고파. 아들의 목소리, 내 유일한 보물, 내 30년 세월의 증거.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탁 치며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래, 미자야.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보상받을 시간이다. 진짜 내 인생을 찾으러 가자. 저는 씩씩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30억 아파트는 없지만 김치찌개 끓여놓고 기다리는 아들이 있는 나의 진짜 집으로.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영숙이가 감옥에 갔다고 해서 제 돈을 돌려받은 건 아니잖아요. 도둑맞은 내 돈, 내 아파트값, 그거 받아내야죠. 이자까지 쳐서 싹 다 받아내야죠. 영숙이가 구속된 후 세상은 참 시끄러웠습니다. 뉴스는 연일 강남 큰손의 몰락을 떠들어댔고 유튜브에는 영숙이의 갑질 영상이 도배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 일상은 드라마처럼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더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무릎 보호대를 차고 새벽 인력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영숙이는 감옥에 갔지만 제 통장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사이다네, 통쾌하네. 하지만 당사자인 저는 달랐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했습니다. 복수라는 목표 하나로 달려왔는데 막상 그 목표가 사라지니 지독한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구치소였습니다. 영숙이가 저를 면회하고 싶어 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피해자분,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피의자가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거든요. 형량을 줄이려면 피해자분의 탄원서가 필수입니다. 합의. 그 두 글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감정풀이는 끝났으니 이제 실속을 챙길 차례구나. 내 눈물값, 내 남편 목숨값 받아내야지. 저는 당당하게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벽 너머로 영숙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 그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화장은 다 지워지고 푸석푸석한 민낯에 죄수번호 3805번이 박힌 푸른 수의, 항상 빳빳하게 세우고 다니던 고개는 푹 꺾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영숙이는 수화기를 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자야, 나 좀 살려줘. 나 여기서 나가게만 해주면 다 할게.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왜? 감옥밥은 입에 안 맞니? 나는 30년을 찬밥 먹고 살았는데. 제가 차갑게 쏘아붙이자 영숙이는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습니다. 남편이 그 사람이 이혼하지. 애들도 나 안 본데 창피하다고 재산도 다 압류당하게 생겼어. 미자야, 우리 친구잖아. 예정을 생각해서 제발 합의서 좀 써줘. 가소로웠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그놈의 친구 타령.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건 30년 전으로 좋겠습니다. 영수가 비즈니스 하자. 네가 그랬지. 돈 앞엔 친구 없다고. 합의서 써줄 수 있어. 단 조건이 있어. 뭔데? 말만 해. 네 아파트 지금 시세 30억이지. 거기에 지난 30년 동안 내가 겪은 정신적 피해 보상, 그리고 내 남편 목숨값 다 합쳐서 50억 가져와. 50억? 영숙이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야, 내 전 재산이 압류당해서. 거짓말하지 마. 너 스위스 계좌랑 금괴 숨겨둔 거 내가 아직 경찰에 안 넘긴 거 알지? 그것까지 터지면 너 여기서 뼈 묻어야 해. 돈이냐 감옥이냐 선택해. 저는 제가 찍어둔 금고 사진을 아크릴 벽에 턱하니 붙였습니다. 영숙이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숨겨둔 동아줄까지 제가 쥐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한참을 부들부들 떨던 영숙이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았어. 줄게. 변호사 통해서 처리할게. 그 대신 탄원서 잘 써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면회실을 나오는 발걸음.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헛웃음이 났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였나? 고작 종이 쪼가리 한 장에 벌벌 떨거면서 왜 그렇게 악착같이 남의 눈에 피눈물을 냈을까? 일주일 뒤 제 통장에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50억? 0이 9개.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거금이었습니다. 영숙이가 숨겨둔 차명 주식을 급하게 처분해서 보내온 합의금이었습니다. 저는 은행 창구 직원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직원이 놀라서 휴지를 건네줬습니다. 고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너무 기뻐서요. 너무 기쁜데 너무 슬퍼서요. 이 돈이면 남편 수술을 10번은 시켰을 텐데, 이 돈이면 우리 정수 학원비 걱정 안 했을 텐데, 돈은 돌아왔지만 젊은 날의 제 청춘과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지켜야 할 미래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집을 알아봤습니다. 강남의 으리으리한 펜트하우스? 아니요. 거기는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던 동네 근처 공기가 좋고 햇살이 잘 드는 조용한 아파트 1층을 계약했습니다. 무릎이 안 좋은 저를 위해 거실 창을 열면 작은 정원이 보이는 집, 32평, 30년 전 당첨됐던 그 평수 그대로였습니다. 이사하는 날, 이삿짐 센터 트럭이 들어오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반지하에서 빌라로, 빌라에서 월세방으로 늘 쫓기듯 짐을 싸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우리 집 맞아? 와, 채광 미쳤다. 너무 좋아. 아들 정수가 거실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30이 넘은 다 큰 아들이 5살 꼬마처럼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제야 실감이 나더군요. 그래, 우리 집이야. 이제 아무도 나가라고 안 해. 마음껏 뛰어도 돼. 1층이잖아. 짐 정리를 대충 마치고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메뉴는 30년 전 그날처럼 삼겹살과 김치찌개. 하지만 맛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섞인 쓴맛이 아니라 안도와 평화가 담긴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식탁 한가운데에 남편의 영정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가장 좋은 술을 한 잔 따랐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나 약속 지켰다.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햇빛 드는 집, 눅눅한 냄새 안 나는 뽀송뽀송한 집, 내가 기어이 해냈어.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장하다, 김미자. 고생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서 한참을 사진을 어루만지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따뜻한 온수 매트가 깔린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행복해서 이 모든 게 꿈일까봐 겁이 나서 허벅지를 꼬집고 또 꼬집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베개를 들고 쭈뼛거리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엄마, 나 오늘 엄마랑 잘래. 징그럽게 다 큰 놈이 무슨. 아들은 제 옆에 눕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제 손을 자기 볼에 비비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고마워. 나 사실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만 하는 것 같아서 도망치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 근데 엄마가 안 쓰러지니까 나도 버틸 수 있었어. 아들의 고백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정수야. 엄마가 너한테 고맙지. 네가 비뚤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커준 거. 그게 진짜 엄마의 재산이야. 50억. 아파트. 그거 다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그렇습니다. 영숙이는 돈으로 30억 아파트를 샀지만 결국 가족도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넓은 펜트하우스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발 뻗고 자지 못했을 겁니다. 탐욕과 불안이 그녀의 동거인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비록 30년을 돌아왔지만 결국 진짜 내 집을 찾았습니다. 건물의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들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명당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베란다 문을 여니 화단에 심어놓은 꽃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반짝였습니다. 커피 한 잔을 타서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제 얼굴을 간지럽혔습니다. 무릎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어제 먹은 영양제 덕분인지 아니면 마음의 짐을 덜어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 영상을 띄워주더군요. 속보, 부동산 큰손 김영숙, 징역 5년 확정. 저는 피식 웃으며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제 저 여자의 소식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죗값을 치르는 것이고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즐기면 그만이니까요.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화센터 노래 교실도 등록하고 아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도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봉사활동도 다닐 생각입니다. 저처럼 억울하게 집 잃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었습니다. 어이, 김미자 씨. 이제 꽃길만 걷자. 혼자 파이팅을 외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두둥실 떠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구름 위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고 빼앗긴 것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돌아옵니다. 사필귀정.
만사는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김미자가 증인입니다. 청소부 아줌마에서 다시 사모님이 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밥하러 가야겠네요. 오늘 아침은 갓 지은 하얀 쌀밥에 계란찜 포슬포슬하게 해서 우리 아들 든든하게 먹여서 출근시켜야겠습니다. 이게 행복이죠. 별거 있나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댁내에도 항상 따뜻한 햇살과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니까요. 오늘 미자 씨의 통쾌한 복수극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따뜻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